네, 그럼 저희 바로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의 좌장님, 또 저희 토론자님들, 또 방금 발표를 들려주신 네 분의 발제자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네 번째 세션의 종합토론 좌장님은 저희 국민대 교수님이신 이상환 한국정보과학회 부회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또 이번 토론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자면 한국정보과학회 소속 최윤호 부산대 교수님, 또 연세대 교수님이신 이충용 대한전자공학회 학회장님, 또 고려대 교수님이신 안준모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님을 패널분들로 모셨습니다. 또 앞서 발표를 진행해 주신 저희 네 분의 연사님들까지 모두 이제 무대에 모셨는데요.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현장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따 종료 시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환 한국정보과학회 부회장님께 토론 진행 요청드리며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학회 부회장 이상환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토론 빨리 진행을 해서 정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토론은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발제하신 분들의 발제에 대한 어떤 간단한 감상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이제 해당 발제하신 분이 이제 답변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제 학회별로 이렇게 한 분씩 토론자도 오셨고 발제자도 오셨지만 다른 학회 발제에 대해서도 질문 가능하니까 전반적으로 뭐 궁금하셨던 점이라든가 아니면 짚고 넘어가야 될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한국정보학회 회원이시고 부산대 교수님이신 최윤호 교수님께서 한번 소감하고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정보과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최윤호라고 합니다. 오늘 그 네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 네 분의 발표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찾아볼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부분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제 세 분은 이제 AI 신뢰성 문제를 갖다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좀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AI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이제 개발되어져서 이게 어떠한 형태로 이제 활용이 되는가 하는 걸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오늘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은 무엇이 실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부분은 학회에서 잘 발제를 해주셔서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좀 말씀을 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어떤 활용 방법을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기가 연구를 정보과학회 쪽에서는 하면서 이제 많이 고민이 됐던 부분이 어떤 이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이 신뢰성을 갖다가 보장한다라는 것은 이 활용되어지는 인공지능이 어떤 도메인에서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신뢰성에 대한 기준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생성형 AI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생성형을 갖다가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앞선 이제 발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떤 생산성이 있는 AI를 갖다가 하기 위한 방안을 갖다가 고민을 해야지 실제로 이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Security for AI라고 영어로 쓰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전자과학회에서는 Responsible AI 그리고 또 한국정책학회에서는 뭐 신뢰할 수 있는 AR 용어를 갖다가 쓰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을 생산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그 데이터가 그냥 실데이터를 얼만큼 많이 모아야 되는가만 집중을 했다 그러면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증강 데이터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재현 데이터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현 데이터라는 이제 증강 데이터라는 것을 이제 만들면서 이 데이터가 이제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다른 학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게 만들어진 어떤 AI 기술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단순히 그 말씀하셨던 이제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는 기술은 사실은 리스트에서 이제 발제를 해서 많이 연구가 되다가 최근에는 사실은 크게 박강을 못 받고 있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검증 방안에 대한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기술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설명 가능한 AI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적인 방안이 어떤 식으로 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해 주셨는데 특별히 뭐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드린 것 중에서 실제로 이제 검증 시스템 쪽은 공공 영역이라고 하는 특정 도메인을 대상으로 이제 정책학계 쪽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 데이터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델이 실제로 연결돼서 기술적이나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는 전자과학회 쪽에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학회에서 한번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실까요? 남우정 교수님. 아니요, 성욱준 교수님이시네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AI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AI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AI 뭐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설명할 수 있는 AI, explainable A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설득력 있는 걸 할 수 있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trustworthy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실제적인 측면은 trustworthy 할 수 있다는 건 그것들이 설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는 걸 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정적으로서 볼 때 우리가 보통 in the loop, before the loop, in the loop, after loop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전에 알고리즘 단계에서 충분히 이런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집행하는 단계 사후에인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 AI가 신뢰할 수 있는 AI를 아무리 잘 만들려고 해도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에 관한 부분이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의 그 로봇 뎁트 같은 경우에도 해당 부분은 이제 그 과세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되는데 그것들을 나중에 사후 검증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절차를 안 두다 보니 그런 과정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런 responsible AI, trustworthy한 AI로 간다는 것들은 그러한 단계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그런 윤리적인 측면을 좀 더 확장된 측면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좀 더 다른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검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일단 인공지능을 학습을 완료시키고 저희가 내부 모델을 이제 해석을 완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일종의 수학적인 알고리즘의 힘을 빌려서 이 근사화시키는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런 알고리즘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연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활발히 되면서 그리고 모델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거기에 맞춘 또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연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알고리즘 그리고 어느 정도 검증된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걸 사실 하나만 활용을 해서 저희가 모델을 신뢰성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잘 검증되고 이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알고리즘 몇 개를 대표적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서 추론되는 이제 저희가 컨피던스 스코어 어떻게 보면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 모델이 어느 정도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모델은 안정적이다라고 제가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방향을 가면 저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좀 추가적으로 이제 이 공공 부분에 AI가 도입된다 할 때 투명성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설명력 있는 AI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하고 잘 짜여진의 문제인데
민간 쪽에서는 이런 알고리즘을 완전히 투명하게 개방하거나 하는 게 힘들겠지만 적어도 공공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투명성이 확보되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서 이제 단순히 설명력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어떤 우수성 플러스 그런 과정적 측면이나 투명성 측면이 좀 더 고려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추가적인 뭐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답변한 거에 대해서. 예, 추가적인 질문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린 건 이제 체계 자체가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이게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표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다 보니까 어떤 기술이 정말로 좋고 어떤 기술이 정말로 안 좋다라는 것에 대한 비교 대상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진다라면 앞으로 좀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다음 토론자이신 대한전자과학회 학회장이신 연세대 이충영 교수님께서 간단한 소감과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 네 분 발제자분들 발표 잘 들었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세션 그 주제를 놓고 보면은 AI를 보안과 유연 관리를 잘해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그를 적용을 할 때 어떤 공공 영역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그걸 통해서 안전과 신뢰를 설계해서 결국은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로 가자 뭐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좋은 말씀들 주셨고 제안도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제안들을 많이 주셔서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토론자이지 질문자는 아니긴 한데요. 제가 그 AI라는 것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활용은 하고 있는데 제가 뭐 AI의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느끼던 궁금했던 바에 대해서 어떤 분 발제자 네 분 모두에게 대답을 질문을 드리고 그 중에 어느 분이든지 답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제 궁금증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데이터에 굉장히 디펜던트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데이터를 많이 가진 집단과 거의 없는 집단,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라이센스 문제 같은 것들도 이제 분명히 문제가 될 테고요. 아까 편향성 좀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편향성 이야기가 있었고 국제 표준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알고리즘을 많이 개발을 하고 많이 적용을 해서 또 추가적인 그런 데이터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집단들이 표준이라는 것도 주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외되는 그런 그룹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이제 환경이 많이 다른데 그런 표준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이제 굉장히 궁금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늘의 그 주제인 디지털 공동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그냥 단순하게 가져다가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은 그 저개발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 그러나 편향되고 잘못된 그런 정보를 아웃풋으로 받으면서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 토론자들 중에서 혹시 또 뭐 저에게 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뭐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고 AI를 연구를 하는 분들이 뭐 항상 내놓는 그 궁금증 또는 질문이 기술의 발전과 이제 거기에 따른 부작용에 따라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 트라이앵글을 굉장히 이제 잘 최적화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기술을 먼저 많이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온 기술에 따라서 어떤 규제와 법이 설정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큰 틀에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계속 기술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인지 저는 뭐 기술 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자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개발되어져 있는 것들을 계속 공개를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받고 무언가 검증을 받은 후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국책기관이면은 가능한데 그렇다면 민간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에서 진행을 할 때는 그게 맞는 말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항상 좀 뭔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혹시 토론자분들 중에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그 데이터 편향성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가진 집단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어떤 차이가 좀 존재할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발제하신 분들 또는 뭐 토론하신 분들, 토론자분들께서도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조성재 교수님 뭐 의견 있으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어서 제가 사실은 좀 피하고 있었는데 이게 해답은 제가 봐서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머신러닝 자체, AI 자체가 양질의 데이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좋은 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참고서든 아니면 어떤 교과서든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기술의 집중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선진국이 좀 주도를 하는 게 지금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 표준을 제가 봐서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 약간은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표준 하나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좋은 쪽으로 해결한다면 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조금 많이 예를 들고 있는데 AI Azure 서비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어떤 재단에서 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제 후진국 어떻게 봐서는 뭐 데이터 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자기들이 직접 해당되는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서 그러려면 좀 투자가 필요하겠죠. IoT라든지 뭐 투자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에서 돌려가지고 그 나라에 적합한 뭔가를 제공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GPU가 있어야만 지금 AI를 잘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그것도 지금 GPU도 우리나라도 제가 봐서는 굉장히 적은 쪽에 속하지 않나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잘해야 제가 봤을 때는 한 3등, 4등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도.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후진국은 훨씬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준도 여러 다른 기술들처럼 일단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또는 중국이 주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기술하고 규제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저작권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만든 어떤 컨텐츠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과연 이게 프롬프트를 준 사람이 소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한테 소유권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자체도 저작권이 있겠지만 어떻게 봐서는 프롬프트에 대한 편리성 이거는 되게 좀 쉬워요. 일반 접근하기는. 그렇지만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AI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학습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를 그대로 모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만든 것은 기존에 자기가 학습한 저작물의 어떤 2차 저작물이 됩니다.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저작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아직 정확하게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는 이게 이제 유료로 판매도 되고 있고 어디에서는 그냥 공개도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음악도 그렇게 만들고 영화도 그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 또는 규제 이게 과연 좋은 쪽인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창조력을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걸 인정 안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 먼저냐 규제가 먼저냐 이것도 여전히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닐까. 근데 저도 이제 기술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좀 같이 모여서 좀 공론화해서 공청회를 좀 자주 해가지고 선진국의 사례도 좀 보면서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게 맞는지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는 원저작자의 어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단순한 의견을 좀 제시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토론자분이라는 발제자 답변 있으신가요? 정책이나 제도 쪽이라서 그 첫 번째 관련돼서는 이제 그 매우 중요한 말씀이신데 데이터 주권이나 AI 주권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더라도 어떤 데이터가 드냐에 따라서 다른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얼마만큼 가질까는 매우 중요하고, 제가 예전에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약간 극단적인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공공 데이터를 무료로 다 개방하고 해외에도 다 쓸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중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막 다 쓰게 해도 됩니까? 뭐 이런 사석에서 이제 그런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당 부분에 AI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돼? 최근에 이제 가공한 데이터, 새로 이제 어그먼트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그 자체로 편향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검증할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AI 데이터 주권이나 AI 데이터에 관한 매우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로 그냥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이 먼저냐 규제에 관한 문제냐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고,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해당 부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긴 한데, 대신 그 중간의 영역에서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policy lab이라고, 예를 들면 정책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사전 도입이나 우리가 사전 도입을 통해서 그것들이 실제 가능한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테스트 베드나 이런 제도가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민간 쪽에서는 저희가 아는 그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시장이 완전 출시되지 않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당 부분을 충분히 검증하게 하는 그런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기술 분야랑 어떤 그 AI 기술 분야랑 정책 분야 이런 쪽에서 같이 어떤 것을 계속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적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기술 관련된 분야랑 그다음에 정책 관련된 제도 관련 분야의 어떤 협력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들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준모 교수님의 토론 주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주로 성욱직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 공공 섹터의 의사결정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여러 학회가 같은 주제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이제 서로 도출되는 것 같아서 다양한 학문적 시각으로 봐도 이 굉장히 어려운 이슈가 비슷하게 의견이 모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일단 특히 이제 그 공공 섹터에서의 어떤 인공지능 활용이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 이슈인데, 사실 저희가 공공 영역에서 사용하는 건 주로 저희가 행정 데이터라고 해서 행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행정 처리를 위한 데이터지 데이터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위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 또 연결성 측면도 좋지 않아서 이런 데이터가 이슈가 문제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민간에서도 사실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요새 뭐 많이 논의가 되는 인더스트리얼 AI, 뭐 제조 현장에서 적용하는 AI, 이런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LG전자에서 에어컨 QC를 할 때 에어컨 소리 녹음해서 분석한 다음에 이제 불량률 QC 디텍션도 하거든요. 뭐 이런 거는 딱히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최근에 이제 사례 중에 이제 스페인에 있는 회사들에서 또 이제 민간 회사에서 AI를 적극적으로 쓰는 쪽이 HR 쪽인데,
이제 새로 신입 사원이나 사람을 뽑을 때 기본적인 어떤 서류에 대한 의사 결정을 AI 활용한 툴에 맡겼다가 결국은 이제 뭐 법원까지 가갖고 굉장히 회사가 곤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도 특정 분야, 뭐 사람 보건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저희가 행정이나 정책을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행정법은 이제 공법 체계에 있고 사람이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저희가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는 책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AI에게 아무리 그게 투명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솔루션은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의 협업 체계 아닌가 당분간은. 그러니까 저희가 클리어한 영역에서의 증거 기반 정책은 뭐 수용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로서의 행정, 기존에 했던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도 딱히 이슈가 없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고, 의사결정 부분에서는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설명 가능한 AI가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뭐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결국은 인공지능 전문가 협업 체계가 많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나 더 덧붙이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뭐 장점, 단점, 뭐 주의해야 될 점도 좋은데 실질적인 적용, 임플리멘테이션을 어떻게 가져갈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 영역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민간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굉장히 빠릅니다. 회사는 KPI가 분명하고 매출이 늘어나고 고용이 창출되면 되고 고객이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 세 개 KPI로 굉장히 쉽게 디시전을 내릴 수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디지털 디바이드도 생각해야 되고 형평성, 합리성, 효율성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공공 섹터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느릴 수밖에 없고 저희가 실제 사례를 많이 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모 기관에서 챗GPT를 도입해서 그 자체적으로 뭐 정책 챗GPT를 만들고 적용을 하는 사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강한 리더십과 그다음에 생각보다 무슨 서버 구매라든가 데이터 보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슈 보안 이슈 모든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오픈 AI에 학습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오픈 소스를 통해서 자체 모델을 만든다거나 아까 성욱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소버린 AI 같은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그 리터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들의 리터러시, 준비도, 이해도가 얼마나 높으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성욱준 교수님이 뭐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여러 델파이가 있지만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소위 말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직원들의 리터러시 이런 것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아마 고문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서 뭐 그쪽 고견을 살짝 여쭈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해주셨는데 네, 오늘 본의 아니게 마이크를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계속 고개를 끄덕하면서 듣고 있었고 저희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공공 부분에 AI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AI 역량, AI 리터러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공공 부분이 저희가 민간에 있는 AI 기술을 공공 부분에 도입하려다 데이터 분석 때 민간의 AI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을 공공 부분에 모셔서 하려고 할 때 성공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 부분에서 정책 결정에서 AI를 사용한다는 것은 기술적 전문성하고 그 정책 도메인 분야의 전문성을 같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그 도메인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이 하면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공공 부분에서는 도메인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해당 부분이 민간의 기술에 의존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 리터러시에 관련된 걸 공공 부분에서 도입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도구로 사용하는 파이썬 같은 걸 모든 공무원들이 다 사용하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 모든 사람들이 파이썬이나 AI 분석을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적어도 해당 우리 조직에서 한 5%에서 10%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AI를 사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고 내 영역에 적용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AI에 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AI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기획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함께 그런 이런 분석 능력에 붙여야 될 것 같고, 아까 안중근 교수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공공 부분에서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이 된다는 건 기존에 하고 있던 일에서 플러스 되거나 혹은 아주 혁신적인 게 있지 않으면 도입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매우 강조가 되고, 그리고 조직 문화가 매우 강조되는 건데, 결국은 처음에 AI에 관한 기술이나 분석 능력, 기술력이 민간의 도움을 얻더라도 차제에는 공공 부분에서 이것들이 내재화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게 지속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이 역량을 가지지 못할 때는 민간에 계속 기술 의존성을 하게 될 때는 정책에 대한 의존성을 흘러가게 돼서 그 정책에 관한 독립성이나 어떤 중요한 가치들을 잃게 되는 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공공 부분에 요구되는 AI 역량이라는 게 단순히 분석 역량이 아니고 결정에 관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리터러시라는 게 복잡하고 매우 중요하고 촘촘한 교육 체계를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공 영역에서 특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성과 도메인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같이 갖춰져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다 감상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온라인에서 질문 사항이 좀 와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AI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면서 보안 관리 체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디지털 전환을 진행할 텐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보안도 좀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나온 질문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조성재 교수님. 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예제를 좀 들고 싶은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 내재화, 다르게 말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보안 내재화입니다. 보안 내재화를 위해서 SDL, 그러니까 Security Development Life Cycle, 이걸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빌 게이츠가 모든 직원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트러스티드 어떤 소프트웨어, 트러스티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CEO가 이제 모든 직원들한테 그걸 내려 보내면서 보안을 설계 단계 또는 기획 단계부터 고려해야만 전체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는 제가 봐서는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레임워크 또는 절차 만드는 것 같아요. 시스템 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킨 게 제 입장에서는 NIST, 그러니까 미국 기술 표준국인데 거기에서 이제 RMF를 만들었습니다. 옛날 전부터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제 CSF, NI 같은 조직입니다. 같은 표준 기관에서 RMF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봤습니다. 자세히 보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니까 RMF는 굉장히 큰 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정부 조직이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이렇게 보는 거고, CSF는 일반 회사들이 이런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절차를 따르면 좋겠다라고 만든 게 돼요. 사실은 그것처럼 이제 전반적인 어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 몇 년 전에 최근에 어쨌든 AI RMF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부 다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이게 리스크냐 아니면 이제 AI 쪽으로 특화된 거냐 보안 쪽으로 특화된 거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거는 보안 AI하고 보안을 같이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본래 있는 NIST의 RMF를 기반으로 하든 만약 회사라면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든 하나를 기반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AI RMF를 적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I RMF는 모든 규모의 어떤 조직이 AI 위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검증 가능한 프로세스를 제공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나눠 가지고 각각 검증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걸 매트릭을 도입을 해야 된다. 평가 요소를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고 그걸 제공하면서 이제 AI 기술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안하고 AI가 같이 통합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성재 교수님께서 MS하고 NIST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프레임워크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분이 계실까요? 국내 상황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외를 위주로 해서 이제 프레임워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어떤 프레임워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RMF라든지 이런 그 프레임워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도 이제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보안 관리 체계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구현하기 위한 수단은 어떤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는가 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그 방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망분리 개념에서 이제 MLS라고 하는 다계층 보안 개념으로 이렇게 좀 변환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이 AI 디지털 전환에서 이제 보안 관리 체계에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다계층 보안에서 이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실제로 이제 AI 그 어떤 그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중요도를 세 가지로 나누는, 그러니까 컨피덴셜리티, 센시티비티, 오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은 정책적인 단계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 MLS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실제 ICT 제품 도입 정책 과정에서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AI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해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어서 그거 진행을 하고 시간이 나오면 이제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공공영역 AI 디지털 전환 관련 이슈와 해결 사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행됐던 과정에서 어떤 발생된 이슈하고 그걸 해결한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공 영역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은 일단 어떤 모델을 쓸까부터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외국계 기업의 생성형 AI를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국내 기업의 특정 기업에 쓰는 것도 좀 이슈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오픈 소스를 쓰는 것 같고요. 이 이슈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질문하고 비슷하게 결국은 보안의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영역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사 결정은 사실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거든요. 근데 그 검토한다는 게 반드시 한다는 것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의사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 염두에 둔다는 것인데 사실 그게 또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솔루션 중에 하나는 여러 레이어를 만들고 여러 모델을 사용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특정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 서비스나 아니면 의사결정도 굉장히 층위가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과 다양한 기술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서비스 때는 예를 들어 정책 챗 GPT가 있다고 하면 세 가지 정도 레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버전, 그 다음에 공무원들까지 보는 버전, 아니면 기관 내에서만 보는 버전, 이런 식으로 다층위로 접근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또 전형적인 조직 혁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기관장이 얼마나 이 이슈에 관심을 갖고 리더십이 있는지, 아니면 GPU라든가 서버라든가 여러 이 IT 리소스를 구입하거나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문화가 그런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공 부분의 그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모델 선정하는 것부터 사실 민간하고 좀 다르게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오픈 소스 쪽으로 좀 간다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지금 네, 앞에 부천에서 온 송주모라고 합니다. 저기 AI의 사용자 측면에서 AI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통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 의무를 부과하는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것들을 AI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검토가 혹시 있는지, 또는 그와 대칭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혹시 문광진 부연구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용자한테 법적 책임을 부과한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냐 이런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을 제조한 사업자한테 이제 부과하는 책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AI 제품 같은 경우를 제조하는 기업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뭐 전자제품 같은 거 만들었는데 거의 AI 탑재되는데 그것으로 손해를 입었다는데 그게 사실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서요. 예. 아,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용자 측면에서 손해를 봤을 때. 예. 당연히 지금 뭐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물을 수 있을 거고요. 제조물 책임법은 거기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당연히 물을 수 있고요. 다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입증 책임이라는 거는 원고가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 원고는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뭐 완화한다라든지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EU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지침이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입증 책임 완화라든지 뭐 이런 특례들이 좀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정책 과제 수행되고 있고, 향후에 뭐 입법 관련해서 조금 진전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뭐라 그러죠? 분쟁 조정 관련해서도 뭐 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딱 한 분 손 드셨으니까 한 분만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에서 강의하는 김정열인데요. 두 분 정책학회에서 나오신 분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팔란티어라고 미국에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기반의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또 그 AI가 적용돼 가지고 이제 국방이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안전이나 오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좀 서비스가 돼 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돼 가지고 도지라 해 가지고 그런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제 정부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제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또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이제 우리 정부도 어떤 가버먼트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흥미에 지우친 이야기지만 학생들이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또 그 부분에 아주 상당히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강의 여기 지금 토론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두 분 이제 정책학계에서 이제 한 분은 발표하시고 한 분은 이제 토론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예. 네. 그러면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짧게 먼저 이제 그 팔란티어처럼 이제 팔란티어가 최근에 뭐 아주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공공 부분에 이제 이런 분석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은 이런 것과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문의 문제를 민간하고 협업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좀 이제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보안 분야의 스타트라고 보안 분야의 이제 스타트라고 불리는 저기 어디죠? 그쪽에 보면 공무원 부문의 어떤 것들을 민간하고 협업해서 연구소를 만들거나 어떤 솔루션을 찾으려는 노력이 상당히 많은 파트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공공 부분에 안주문 교수님이 그런 걸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공공 부문하고 결국 민간하고 협업인데, 이 사이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공공 부문의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왜냐하면 네트워크라는 것도 전부 다 저희는 폐쇄망이고 이런 문제들, 특히 보안 문제가 아주 매우 좀 민감한 것 같고, 그럼 데이터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네이버하고 그런 이제 협업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혁신적인 그런 기업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 큰 고민이기도 한데, 미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문화가 좀 있고 해당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지금 스타트업들하고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모델 쪽으로 계속 해당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공공 영역에서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군대도 헌병을 아웃소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좀 컨트랙 베이스의 문화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쪽 분야에서 선진국입니다. 에스토니아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저희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그런 새로운 데이터나 아니면 스타트업, 여러 그러니까 민관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걸 거브텍이라고 합니다. 거브먼트 테크놀로지, 그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난이라든가 특히 안전이라든가 공공복지나 이런 쪽은 의사결정이 없는 행정 서비스로서의 개발은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고요. 지자체나 각 부처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이 좀 됐나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추가적인 질문 혹시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좀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션 4 안전과 신뢰를 설계하는 디지털 질서, 여기 이런 주제로 다양한 이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좋은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